안녕하십니까. 기사포스트 권호석입니다. 커마 1급 필기 컴퓨터 일반 1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컴퓨터 일반도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이제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요.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다양한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각각의 이제 정의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집중해서 긴장감 좀 가지시고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설명드릴 내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TCP/IP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전 시간에 TCP/IP에 대한 여러가지 세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나머지 또 상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데이터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댁에 있는 컴퓨터를 인터넷망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신망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통신 장비도 필요하겠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뎀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오류 검출, 자,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통신을 하다 보면은 정상적으로 다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오류가 되는 거고요. 자, 그 오류를 검출을 하고 오류를 정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내용이 OSI 7계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OSI 7계층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ISO라는 그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죠. 자, 국제 표준화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서 7단계 표준화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표준을 정했습니다. 자, 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TCP/IP, 자, TCP/IP는 인터넷을 연결하기 위한 표준 프로토콜이고요. 상세한 내용들을 이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보통신망에 대한 용어들 정리하고요. 통신 장비 그리고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OSI 7계층, 자, 그림으로 지금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좀 복잡하죠. 자, 다른 시스템 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 ISO, 자,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안한 7단계 표준화 프로토콜이다. 자, 이런 7단계다, 표준화다, 프로토콜이다. 자, 이런 용어들이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자, 왜 필요한지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 기사퍼스트 서버에 접속을 했죠. 자, 접속을 해서, 강의에 대한 정보들, 자격증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하고 일단 기사퍼스트에 있는 서버하고 일단 연결이 돼야겠죠. 자,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회선, 통신망에 연결돼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랜카드, 이런 각종 장비들이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또 프로그램 필요하겠죠. 자, 웹브라우저라든지 기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또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가지 계층들이 있고 마지막에는 프로그램이 서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를 따져보니까 7개의 단계로 해서 나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단계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컴퓨터 시스템도 단계가 있습니다. 자, 7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은 크게 3개의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단계가 있죠. 하드웨어. 자, 이것을 물리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메인보드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만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운영체제 있습니다. 자,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하고 물리 계층하고 서로 인터페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응용 계층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 다양하게 있죠. MS 오피스라든지 메일을 주고받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을 따져봤을 때는 이렇게 3개의 계층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OSI 7계층하고 이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시험에는 이런 컴퓨터 시스템의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통신은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제일 하위 계층을 보시면은 물리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리계층. 자, 물리계층은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한 프로토콜,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랜카드, 뭐 케이블, 모뎀, 뭐 이런 각종 장치들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한 표준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래서 케이블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코덱이라든지 통신 장비,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라는 것을 고민한 계층이 물리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두 번째 계층인데요. 자, 데이터 링크 연결한다는 얘기죠. 자, 연결하는데 두 컴퓨터 간의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의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컴퓨터하고요, 친구 컴퓨터가 한 방에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는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서로 송신하고 수신하는 컴퓨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다른 거 고민할 필요 없고요. 에러를 검출을 어떻게 할 거냐. 자, 흐름, 데이터가 주고받는데 이런 흐름을 어떻게 제어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네트워크 계층은요. 일단 네트워크란 얘기는 컴퓨터가 여러 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대. 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는 어떤 것들을 또 고민을 해야겠습니까? 자, 그때는 경로라는 개념이 나와요. 경로. 자, 이렇게 컴퓨터가 두 대, 뭐 세 대, 자, 어떤 그 내부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경로라는 개념 자체가 큰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내부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인터넷의 어떤 또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때는 어떤 경로에 의해서 접속을 할 거냐에 따라서 통신에 대한 어떤 품질이 달라질 겁니다. 자, 그래서 경로란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자, 이 세 개의 단계를 하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 계층은 실제 통신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전송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전송 계층이 되겠습니다. 실제 전송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정의를 했고요. 세션 계층은 데이터를 교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데, 개념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로 대화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대화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그죠? 실제 전송이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한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세션이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대화를 서로 눈을 맞추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죠? 맞습니까? 서로 눈을 다른 곳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을 맞추면서 서로 호흡을 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규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표현계층. 표현계층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규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를 1, 0, 0, 1, 0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1과 0으로 된 이진수가 어차피 전달되는 거지만은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보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서 암호화할 필요가 있고요. 코드화. 자, 여러분들 몇 가지 코드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다음 압축.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현 계층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을 하는 겁니다. 자, 뭐 코드 중에서는 뭐 7개 비트로 되어 있는 아스키 코드. 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코드와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응용 계층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뭐 텔넷이라든지 FTP, 뭐 이메일. 자,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내부에 이런 계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신을 하기 위한 이런 계층이 있고요. 저희 기사 퍼스트 서버에도 이런 계층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자, 7개의 계층이 되어 있고요. 이런 각각의 계층들이 서로 프로토콜이 맞아야만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일단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동영상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죠? 자, 클릭하는 그 계층은 응용 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위로 쭉쭉쭉 내려가고요. 그 다음 물리 계층에 의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다시 서버 입장에서는 이런 단계에 의해서 다시 결과를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7개 계층이 필요합니다.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각각의 계층에 대한 특징을 물을 수도 있고요. 순서를 또 기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그래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십시오. 자, 물대내 전세 표응. 자, 물대내 전세 표응 해서 첫 글자 순서를 기억을 하십시오. 자, TCP/IP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연결 표준 프로토콜이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하기 위해서는 TCP/IP에 대한 프로토콜이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TCP/IP도 OSI 7계층처럼 계층 구조가 있는데요. 제일 하위 단계가 링크 계층이 있어요. 링크 계층. 서로 연결하는 거죠. 자, 이더넷이라든지 IEEE 802, HDLC, X25, RS232C 이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토콜은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 계층에는 이런 프로토콜이 있구나라는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인터넷 계층인데요. 다른 말로 네트워크 계층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P 프로토콜, ICMP, ARP, RARP. 자, ARP는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IP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로 해서 바꿔주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RARP는 반대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혼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토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 계층은 TCP 그리고 UDP라는 프로토콜이 있고요. 자, 응용 계층 제일 상위 계층이 되겠네요. 텔넷, FTP, SMTP. 자, 메일하고 관련해 있죠. 메일을 전송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HTTP, NNTP, 그리고 SNMP, DNS. 자,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상위 계층에 포함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는 TCP/IP의 상위 계층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1번에 텔넷, 2번에 FTP, 3번 SMTP, 4번 IP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순서 서로 이제 그 계층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계층에 대해서 개념 설명도 좀 드리고요. 좀 상세한 설명, 그리고 시험에 나온 내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링크 계층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말 그대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자, 연결한다라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리적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관점. 그러니까 케이블이라든지 랜카드라든지 이런 물리적으로 먼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논리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있어서 전송하는 방식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전송하는 방식 자체가 서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링크 계층은 연결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인터넷 계층. 자, 인터넷 계층은 네트워크 계층하고 동일합니다. 자,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가 한두 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여기도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게 되면은 인터넷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컴퓨터에서 여기 있는 컴퓨터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일단 경로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데이터 통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경로라는 개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경로를 설정한다는 얘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인터넷 길 중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되기 위한 경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경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컴퓨터들이 가지고 있는 주소,
주소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그죠? 내가 누군지 상대방 컴퓨터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주소를 해석하고 복잡한 인터넷 길 중에서 선택하려면 경로 설정이 같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층에서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 개념을 일단 머리에 두시고요. 프로토콜 설명을 드릴게요. 자, IP 프로토콜은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특징이 있는데요. 오류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자,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되어서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하잖아요. 그죠? 자,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프로토콜이 IP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IP 프로토콜은 어떤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그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반대되는 이제 프로토콜이 또 있겠죠. ICMP라는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여기서 C가 컨트롤, 제어를 뜻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좀 똑똑하고 제대로 된 데이터가 전송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류 정보가 발견이 됐을 때는 송신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P가 가지는 신뢰성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서로 상반되는 프로토콜이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여기서는 송신 측이 될 거고요. 수신 측이 되겠죠. 데이터를 쭉 전송을 해서 주소를 해석하고 경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IP는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고요. ICMP는 중간에 오류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송신 측에다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다시 전송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그건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다음 패킷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패킷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데이터 전송 단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자,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 그림을 전송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 한 장을 전송을 할 때, 자, 인터넷 회선을 이용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 인터넷 회선을 통해서 전송을 할 때 이 그림 한 장이 그대로 전송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 개의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나뉘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해서 번호를 붙여요. 번호를 붙여서 각각의 이제 그 단위들을, 네트워크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식 자체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는 1번, 2번, 3번 보낼 수 있고요. 4, 5, 6번, 7, 8, 9번 이런 식으로 쭉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단위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것을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 쉽도록 자른 겁니다. 이것을 패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은 통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그림 한 장을 전송을 했는데요. 받는 측에서 만약 이렇게 패킷을 나눴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보이고, 그 다음 이 부분 보이고, 이 부분 보이고,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보이는 경우,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자, 웹페이지를 열었는데 웹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한 번에 보여지는 게 아니죠. 여기 조금 보였다가 여기 좀 보였다가 여기 보이고, 이렇게 해서 전체 페이지가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통신망에 전송하는 어떤 속도에 문제가 있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패킷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착한 이제 패킷 순서대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패킷으로 전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층에는 두 가지 프로토콜, 중요한 프로토콜이 있고요. 나머지 프로토콜은 제가 개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그죠? 그래서 IP는 오류를 무시한다. 그리고 ICMP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는 송신 측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제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송 계층 보도록 하죠. 전송 계층은 전송하는 방식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전송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요. 자, 일단 크게 TCP와 UDP를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습니다. 자, TCP는 여기서 C가 컨트롤을 얘기하는 컨트롤.
자, 컨트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들어가게 되면은 신뢰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TCP는 연결형입니다. 자, 전송하는 데 있어서 연결형이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자, 망이 복잡하게 막 연결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전송하려는 데이터가 A라는 문자를 전송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A라는 문자를 여기서 여기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송을 하느냐? 연결을 해요. 이렇게 쭉. 일단 가려는 전송 경로를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A라는 문자를 이렇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A라는 문자를 나누어서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렇게 전송을 하고 이렇게 전송하고 나눠서 전송하는 것보다도 연결시키고 난 뒤에 전송하는 것이 아무래도 신뢰성, 안정성이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TCP는 연결형의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종단 간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생각하시면 돼요. 송신과 수신 측 두 종단 간에 연결을 설정한 후에 내가 여기서 거기까지 갑니다라고 연결을 설정하고 난 뒤에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해서 교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류를 보고하고 상황을 보고하고 순서를 제어하고 오류를 제어하고 흐름을 제어한다. 뭐 제어한다, 보고한다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컨트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TCP는 조심조심 안전하게 전달하는 전송 계층의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전송하는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UDP는 이제 TCP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형이 아니고요. 비연결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은 속도가 빠른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자, TCP가 있고 UDP가 있는데 전송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TCP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TCP를 이용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제 통신하는 이제 목적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TCP는 신뢰성이 뛰어난 대신에 보고를 해야 되고 제어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속도보다도 안전성이 중요할 경우에는 TCP를 이용하면 되고요. 안전성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 전송을 할 때, 실시간 뭐 게임을 할 때, 뭐 게임을 할 때는 약간 패킷 하나가 전달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임 화면의 일부분, 뭐 배경에 그림 모양이 뭐 그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가 그림이 약간 일그러졌다. 그래서 크게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게임을 할 때는 어떤 그 신뢰성보다도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UDP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TCP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UDP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송하는 상황에 따라서. TCP는 조심조심 안전하게, 그리고 UDP는 받든 말든 나는 몰라. 그죠? 무조건 전송하는 거예요. 자, 응용 계층 보도록 하죠. 자, 응용 계층은 여러분들 사용하는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SNMP. 자, 나머지 프로토콜은 다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자, SNMP는 자, 여기서 N이 네트워크를 뜻하는 겁니다. 심플 네트워크. 그래서 간이 망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래서 간이 망, 심플한 망, 간단한 망을 관리하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의를 보시면요. 네트워크 장비를 관리, 감시하기 위한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기억을 하십시오. 장비를 감시하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 그래서 시험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SNMP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관련된 프로토콜이 UDP 프로토콜이에요. 자, UDP 프로토콜 상에 정의되는, 자, 상위 계층이 응용 계층이잖아요. 그죠? 전송 계층 위에 응용 계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련된 전송 계층이 UDP란 얘기입니다. SNMP하고. 그래서 시험에 TCP/IP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틀렸어요.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 IP 프로토콜하고 뭐 상에 정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틀렸습니다. UDP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기에 네트워크 장비와 관련된 OSI 7계층으로 오른 것은 문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은 나오겠네요. 자, OSI 7계층 제일 하위 단계가 물리계층이죠. 자, 물대내 쭉 해서 마지막에는 응용계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하단이 이제 물리계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허브나 리피터 등의 정기적 신호를 재발생시키는 장비다. 허브라든지 리피터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모뎀, 코덱 등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 변환기이다. 그래서 장비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물리계층이 정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기능에 대해서 옳은 것은 설명에 대해서 맞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두 번째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는 흐름이라든지 에러를 제대로 제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이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압축하고 암호화하는 것은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표현 계층이 되겠습니다. 자, 경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계층 말씀을 드렸죠? 자,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을 때는 경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겠죠. 자, 3번 TCP/IP는 인터넷의 기본적인 통신 프로토콜로서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과 같은 사설망에서도 사용된다. 자, 인트라넷이 무엇이고 엑스트라넷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셔도 되는데요. 사설망이라는 것은 자, 인터넷망하고는 이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 인터넷망은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하는 망이죠. 통신망입니다. 근데 사설망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든 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 내의 네트워크라든지 학교 내의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설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통신에 대해서 외부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설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결과적으로 이제 상위 계층 프로토콜로 볼 수 없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상위 계층. 자, 응용 계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SMTP, 메일, HTTP, FTP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고요. SNA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데요. 시스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어떤 구조를 뜻하는 거죠. 구조. IBM 호스트 컴퓨터와 단말기 사이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통신망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계층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 여기서 호스트라는 것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냥 서버라고 보셔도 돼요. 서버. 단말기는 클라이언트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다음 중 TCP/I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잘 보셔야 돼요. 특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IP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IP는 뭐죠? 신뢰성이 뛰어난 게 아니죠.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라우팅이라는 것은 경로를 설정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오류를 보고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이건 아니죠. 어떤 보고라든지 제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신뢰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IP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 다음 중 프로토콜과 그 역할이 가장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은 자, 잘못된 설명을 찾는 겁니다. 자, 1번, 2번, 4번은 더 이상 설명드릴 거 없겠네요. 자, 3번에 대한 설명 보도록 하죠. 자, 점대점 통신 규약. 자, 이것을 PPP라고 하는데요. 자, PPP는 포인트 투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전화 접속에 쓰이는 프로토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전화 모뎀이 필요했는데 그때 사용된 프로토콜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점 대 점. 자, 그 TCP/IP를 사용하는 경우에 망 제어 규약, 그러니까 원격 클라이언트에서 IP 주소를 할당하거나 TCP/IP 헤더의 압축을 행하는 데 사용이 된다. 자, 이 설명 자체가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면은 IPCP라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IPCP. IPCP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망을 제어하는 프로토콜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호스트나 라우터의 오류 상태 통지 및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 프로토콜로 옳은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뢰성이 뛰어난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떤 것이 답이 되겠습니까? 자, IP가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이 될 수가 없겠죠.
ICMP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중 넷뷰. 자, 넷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약간 지금 설명드린 거하고 좀 동떨어진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 정도 여러분도 아시면 돼요. 자, 넷뷰라는 것은 뭐 한 대에서 한 200대 정도, 그러니까 소규모가 되겠죠. 소규모의 네트워크, 그것을 뭐 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폴더를 이제 회사 내부에서 폴더를 공유할 때 필요한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MS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 고유의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XP, 자 XP를 설치를 했을 때 넷뷰 프로토콜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 프로토콜은 토큰 링, 소스 라우팅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자, 어려운 설명이죠. 자, 일단 넘어가고요. 넷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구현한 넷바이오스 표준이다. 자, 넷바이오스의 확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뭐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넷뷰나 넷바이오스나. 자, 보통 1000대 이상의 클라이언트를 가지는 부서 규모의 WAN에 사용이 된다. WAN이란 것은 규모가 큰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이라고 보셔도 돼요. 인터넷 정도의 규모. 큰 거죠. 근데 넷뷰는 소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네요. 1000대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런 설명이 있구나,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통신을 하기 위한 통신망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통신망과 관련된 용어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ADSL 예전에 다들 한번 들어보셨죠? ADSL. 자, 기존에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통신하는 방식입니다. 전화선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특징을 보시면은 양쪽 방향에 전송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것이 붙어요. 비대칭. 자, ADSL은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운로드 속도는 빠른데 반면 업로드하는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서 속도도 전체적으로 느리고요. ADSL 방식 자체가 원활한 양방향 서비스가 안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대칭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HDSL이에요. 그래서 대칭형이 되겠습니다. 대칭형. 그러면은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속도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도는 그렇게 빠른 건 아니고요. 자, 속도 회선 수준을 보시면은 북미 기준에서 T1 회선이고요. 유럽 기준에서는 E1 회선입니다. 자, 어느 정도 속도를 얘기를 하냐면은 T1은요. T가 테라를 뜻하는데 10의 12승입니다. 자, 1조를 뜻하는데요. 결과적으로 1.5메가 bps를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메가 bps. 근데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비트를 뜻하는 거고요. 바이트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용량을 얘기할 때는 1메가 바이트죠. 바이트. 비트가 8개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전송 속도를 얘기할 때는 bps 단위를 이용을 해요. bps. 그러니까 초당 몇 개의 비트를 전송을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하는 단위하고 전송하는 단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에서 나누기 8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5메가 바이트를 1초에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8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그 정도 속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빠른 것은 아니죠. 요즘 회선에 비해서는. 그래서 8로 나누게 되면은 한 뭐 200에서 300K 정도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그렇게 빠른 건 아닙니다. 자, E1은 유럽 기준에서 2메가 bps, 2메가 bps 정도의 속도. 그러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은 아니죠.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전용 회선에서 각 회선의 최대 전송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T1이 속도가 가장 느리죠. 그 다음 E1, 그 다음 T2, E2, E3, T3입니다. 자, T1하고 E1, 이것은 구분할 수가 있겠죠.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자, 각각의 속도가 있는데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T1, E1, 그 다음에 T2가 되고요. E2가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T2에서 T3가 되는 것이 아니고 E3 다음에 T3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VDSL은 초고속입니다. 자,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아시겠죠? ADSL이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만든 겁니다. 자,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빠르고요. 대용량 파일을 주고받거나 고화질의 동영상 컨텐츠를 즐기기에 적합합니다. 자, very high, V가 들어갔을 때는 빠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LAN,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거리 통신망입니다. LAN은 보통 우리 그 회사 내에 네트워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교 내의 네트워크, 그러니까 구내, 동일 건물 내의 프로그램, 파일 또는 주변 장치 등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고속의 전송 회선이다. 자, 전송 회선. 학교 내에, 교실 내에 뭐 프린터라든지 뭐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망을 구성을 하죠. 그것을 LA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은 LAN보다 큰 것이 MAN이라는 게 있어요. MAN. 그러니까 도시 정도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WA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AN이 모여서 MAN이 되고 MAN이 모여서 WAN이 되는 겁니다. 자, VAN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Value Added Network의 약자입니다. Value, 부가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부가 가치. 자, 정보 제공 시 통신 회선을 공중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해서 어떤 사업자가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자, 그 회사에서 통신망을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그죠? 그래서 KT 같은 데에서 통신망을 빌리죠. 임차를 합니다. 자, 임차를 해서 하나의 사설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축적해 놓은 갖가지 부가적인 정보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정보통신 서비스다. 자, 정보통신 서비스, 뭐 070이라든지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정보통신 서비스를 VAN이라고 합니다. 자, WLL. 자, 와이어스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무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선. 자,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전화국에서 전화 가입자의 집까지 연결하는 유선. 보통 전화는 유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유선 대신에 무선으로 연결한 전화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VoIP.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VoIP. 인터넷 전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전화선을 연결해서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어서 전화하는 방식. 그게 VoIP가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음성 데이터를 IP 데이터 패킷으로 변환하여 전화 통화와 같은 음성 통화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리를 패킷으로 바꿔주는 거죠. 자, 인트라넷. 자, 인트라넷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내부의 업무를 해결하는 네트워크 환경을 뜻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문제풀이 할 때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그러니까 인트라넷보다도 인트라넷은 회사 하나 내부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엑스트라넷은 회사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엑스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트라넷, 회사 내에서 인트라넷의 환경을 만들어서 업무적으로 서로 각각의 부서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보고를 하고 그런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P2P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개인 대 개인 파일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 공유하는 그런 기술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각각의 키워드는 일단 머리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용어를 보시면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키워드는 여러분도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ISDN. 자, ISDN은 종합정보통신망을 뜻하는 거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공중전화망. 자, 전화망을 이용하게 되면 전화 이용할 수 있죠. 팩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교환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서로 교환하는 망이 있고 일단 이런 전화 신호를 서로 교환하는 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통합한 것이 ISD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DN이 있으면은 전화도 할 수 있고 팩스도 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통합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일한 통신망으로 음성, 비음성 등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통신망이다. 자, ISDN 앞에다가 B가 붙었네요. 자, B가 붙게 되면은 광대역 고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광대역 고속. 그래서 ISDN보다도 고속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음성, 고해상도의 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디지털 통신망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고속의 통신망이다.
자, 다음 중 데이터 통신을 위하여 사용되는 통신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랜은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자,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근거리 통신망으로 높은 에러 발생률 때문에 저속 전송으로 안정성을 보장하는 통신망이다. 자, 여기서 설명이 틀렸네요. 자, 에러 발생률이 낮죠. 왜 그래요? 자, 인터넷하고 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규모가 작으면은 문제 발생했을 때 빠른 조치가 되겠죠. 그래서 에러 발생률이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네요. 데이터 통신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는 것은 패킷 교환, 자,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부르는 작은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자, 지점 간 방식. 자, 지점 간 방식이란 것은 포인트 투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 그러니까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는 서로 점 대 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이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성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중앙의 컴퓨터와 단말 노드가 1대1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 때 유리한 방식이다. 뭐 다이렉트,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멀티 포인트 방식은 버스형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회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다수의 단말 노드가 하나의 통신 회선에 연결되어 정보의 송수신을 행하는 방식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ISDN 방식은 전자파의 연속적인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날로그 데이터 전송 방식이다. ISDN은 어떤 통신망에 대한 것은 맞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교환 방식, 전송하는 방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ISDN은 항상 이제 여러분 생각할 때 통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통신 장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험에는 연동 장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연결해 준다 그래서 연동하는 장치다, 뭐 통신 장비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 이상의 네트워크를 상호 연결하는 장비고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각각의 장비들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회사 내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망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랜. 자, 랜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가 연결이 되는데, 자,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허브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허브. 여러분들 대개 사용하는 무선 공유기 있죠. 무선 공유기. 자, 그 무선 공유기가 허브가 되는 겁니다. 자, 허브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 한 대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 내에, 집에 내에 있는 여러 컴퓨터들을 인터넷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허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B 회사에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랜을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A 회사에서는 자, 이것은 동일 건물 내에 있는데요. 자, 옥상에 컴퓨터 한 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컴퓨터하고 연결할 때하고 조금 다르겠죠. 거리가 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것이 리피터라는 장비가 필요해요. 자, 증폭해 줍니다. 증폭. 신호를 증폭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리피터. 그래서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신호는 어떤 물리적인 그 회선 내에서 전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거리가 멀면은 이제 신호 자체가 세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증폭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이제 네트워크끼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브릿지라는 또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A 회사, B 회사가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은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장비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자, 인터넷, 그러니까 외부 인터넷하고 외부 망하고 연결하려면은 라우터라든지 게이트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보통 라우터가 게이트웨이 역할도 같이 해요. 자, 게이트웨이, 문을 얘기하는 거죠. 문. 대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자, 인터넷을 쓰고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그때 연결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게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시험에 나오는 내용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허브 장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컴퓨터를 연결하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랜에 있어서 통합 회선 관리가 되는 겁니다. 뭐 시험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허브에 대한 개념은 아시겠죠? 자, 랜을 구성을 하는데 회선, 그러니까 허브가 없다라면 각각의 회선들을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이용하게 되면 통합적으로 회선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허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허브가 있고요. 똑똑한 허브가 있는데요. 자, 더미 허브는 랜이 보유한 대역폭을
컴퓨터 수만큼 나누어서 제공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허브가 한 대 있으면은 만일 5대가 연결돼 있다. 자, 외부망이 연결돼 있겠죠. 자, 이게 100메가예요. 자, 100메가 속도입니다. 그럼 더미 허브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100메가를 5로 나누어서 그럼 20메가가 되겠죠. 20메가. 20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을 이용하는 허브 장치가 되는 거고요. 자, 스위칭 허브는 각각의 노드가 최대 대역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만일 5대의 컴퓨터가 늘 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일 한 대의 컴퓨터만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100메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다 그러면은 속도는 자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스위칭 허브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허브라는 것은 이제 뭐 직역을 하게 되면은 바퀴의 뭐 중심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있으면은 이 바퀴 살로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미 허브 같은 경우에 선형 구조,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피터는 장거리 전송할 때 신호 증폭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OSI 계층으로 보자라면은 1계층하고 관련된 이제 그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1계층은 단순하게 이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브릿지는 동종의 랜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자,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관련된 장비인데요. 자, 두 번째 계층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브릿지는 서로 이제 어떤 랜하고 연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그러니까 두 개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라우터는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릿지는 랜하고 랜을 연결해주는 거고요. 라우터는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로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돼요. 경로. 그래서 최적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라우터라는 장치 안에 있습니다. 자, OSI의 세 번째 계층, 네트워크 계층과 관련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려면은 경로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겠죠. 자, 게이트웨이는 라우터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다른 네트워크 사이를 이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개념은 동일해요. 자, 동일하고요. 그 대신 뭐 경로 설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경로를 설정하는 장비다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라우터예요. 자, 게이트웨이는 주로 랜에서 다른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보내거나 다른 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인 데 사용되는 통신 장비다.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서로 연결한다. 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A라는 네트워크, B라는 네트워크 서로 전송하는 방식이 다양하죠. 프로토콜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다른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중간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회사에서 인터넷망을 연결했을 때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프로토콜 변환 기능을 내포하며 자,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 기능이 있어야겠죠. 자, OSI 참조 모델의 7계층까지 포함하는 연동 장치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여러 랜과 WAN이 상호 운용되고 연결되도록 해주며 이더넷과 토큰 링과 같은 각기 다른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가진 랜들을 서로 연결하는 하드웨어다. 뭐 설명 자체가 복잡한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로를 선택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자, 최적의 패킷 경로를 선택하는 장비 하면 무조건적으로 라우터예요. 자, 그리고 쭉 읽어보십시오. 최적의 길을 찾는다. 이것도 라우터가 됩니다. 자,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버퍼링 구성 차이에 따른 통신 제어 방식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깊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만 아셔도 되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에 있어서도 자, CPU 내에 제어 장치가 있듯이 통신에서도 분명히 제어 장치가 필요하겠죠. 제대로 원활하게 통신하기 위해서는 제어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비트 버퍼 방식, 블럭 버퍼 방식, 메시지 버퍼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트는 해당되지가 않고요. 자, 버퍼링이란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퍼 개념 아시죠? 서로 다른 장치들끼리 속도 차이 때문에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 저장 공간을 버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트가 모여서 자 10, 10, 00, 11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이제 블럭이 되고요. 블럭이 모여서 이제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 예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나는 집에 간다. 이게 뭐죠? 메시지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그대로 버퍼에 저장하는 방식이 메시지 버퍼 방식이고요. 자, 이것을 의미 있는 단위로 해서 나누는 경우, 자, 이게 블럭이 되는 겁니다. 나는 집에 간다. 이것을 버퍼 방식으로 보내는 것이 블럭 버퍼가 되는 거고요. 자, 나는 이것을 비트로 1과 0으로 해서 저장을 한다. 그러면 비트 버퍼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암기하시면 돼요. 집에서 ADSL 1회선으로, 자, ADSL, 자, 집이 있으면요. 컴퓨터가 2대가 있어요. 자, 인터넷 회선이 들어왔습니다. 회선 하나가 들어왔어요. 자, 2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공유한다는 얘기죠. 인터넷을 공유하는 겁니다. 자, 2대의 컴퓨터는 랜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는 192.168.0.1이고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IP 주소는 192.168.0.2로 설정되어 있다. 다음 중 각각 컴퓨터의 TCP/IP 등록 정보에 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지금은 윈도우즈 XP에 인터넷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TCP/IP에 대한 정보를 변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회선이 들어오면 공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윈도우즈 XP를 이용하기 전에는 인터넷을 공유하려면은 TCP/IP를 각각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무엇을 설정해야 하냐면은 일단 내부 망에서 외부 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게이트웨이 주소를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하나의 컴퓨터를 통해서 나머지 컴퓨터가 연결되어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서버라는 또 개념이 들어갑니다. 서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서버 컴퓨터에 대한 IP 주소, 게이트웨이에 대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에 대한 IP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 답이 다 나왔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서버 컴퓨터의 IP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192.168.0.1이라고 그랬죠. 자, 다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자, 외부 망이 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컴퓨터하고 이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서버가 되는 거고요.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서버가 되고 게이트웨이. 자, 이게 192.168.0.1이라고 했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이 서버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2번이라고 했습니다. 서버는 1번, 클라이언트는 2번이라고 했어요. 자, 1번 보도록 하죠. 자, 서버 컴퓨터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0.2다. 자, 2는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퓨터의 서버의 주소하고 게이트웨이 주소는 1번입니다. 1번.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요. 자, 두 컴퓨터의 서브넷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는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25.25.25.0. 이게 C 클래스가 되겠네요. 그죠? 자, C 클래스는 단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작 주소가 192에서 223까지. 그러니까 192가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C 클래스가 되기 때문에 255.25.25.0이 맞습니다.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게이트웨이 주소는 192.168.0.1로 설정하였다. 자, 게이트웨이 주소가 1이 맞죠. 자, 본인이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 회사의 DNS 서버 주소를 지정한다. DNS라는 것은 IP 주소를 도메인 주소로, 도메인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통신 서비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의 DNS 서버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한데 이것은 예전에 그랬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인터넷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류 검출 방식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페리티 검사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내가 이렇게 송신 측에서 이렇게 전송하고 싶어요. 전송하는데 이렇게 비트로 이제 전송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 1로 잘못 전송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수신 측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문제가 있다라면 다시 전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를 검출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페리티 검사 방식은 실제 전송 관련한 데이터에다가 하나의
비트를 추가해 줍니다. 자, 이것을 패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짝수 패리티가 있고 홀수 패리티가 있어요. 자, 내가 전송하려는 비트가 1000001이에요. 그럼 1이 몇 개입니까? 자, 1이 두 개죠. 짝수죠. 그래서 만약 기준을 짝수 패리티로 검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마지막 비트를 0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송신 측에서 만들어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수신 측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받으면은 1의 개수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짝수면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자, 그럼 1의 개수가 홀수잖아요. 짝수 패리티 기준에서 전송을 했는데 홀수계란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수신 측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홀수는 홀수로 이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패리티 검사가 가장 간단한 방식인데 문제점이 있죠. 만일 짝수계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하면 검출이 되겠습니까? 짝수계는 찾을 수가 없죠. 홀수계일 경우에는 검출이 되는데 짝수계로 해서 틀려버리면은 오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짝수 패리티 기준에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1, 이것도 1이에요. 짝수 맞잖아요. 그죠?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블럭합 검사. 블럭합 검사는 일단 이런 패리티 검사에 대한 단점을 보완을 한 겁니다. 상세한 개념은 여러분도 모르셔야 되고요. 블럭합 검사라는 것은 패리티 검사의 단점을 보완을 해서 짝수계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검출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문제점을, 단점을 보완을 했는 거죠. 자, CRC는 순환 중복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럭 단위로 해서 다항식을 이용을 해서 연산 결과를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패리티 검사라든지 블럭합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트,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는 방식이 간단하죠. 뭐 짝수, 홀수 이런 개념으로 추가를 하는데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다항식, 어떤 식에 의해서 좀 복잡한 방식이 될 겁니다. 좀 어떤 식에 의해서 삽입을 하는 겁니다. 삽입을 해서 전송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순환 중복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정 가능하고요. 블럭 단위로 해서, 블럭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의미 있는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의미 있는 단위로 해서 그렇게 삽입을 합니다. 자, 해밍 코드도 정정이 가능하고요. 두 개의 비트를 에러를 검출할 수 있고요. 한 개의 비트는 에러를 또 교정할 수 있습니다. 수신 측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도 발견할 수 있지만 에러도 한 개의 비트는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중 전송 오류 검출 방식이 아닌 것은 CRC 방식, 패리티 검사 방식, 자, 정마크 보호 방식, 뭐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마크 보호 방식은 그냥 오류 검출 방식이다라는 정도 아시면 됩니다. CSM의 CD 방식은요,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렌의 매체 접근 방식 중에 한 가지 방식인데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렌을 구성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일 이렇게 구성이 됐다. 자, 하나의 회선. 자, 렌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의 회선을 이용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이 회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선은 하나인데 사용하려는 컴퓨터들은 여러 개의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순서라든지 이 회선을 이용하는 순서라든지 그리고 서로 신호를 보내다 보면 충돌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CSM의 CD 방식은 버스형의 렌에 사용이 되는 방식이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 전송량이 적을 때 매우 효율적이고요. 신뢰성이 높은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많은 경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하나의 회선에 묶어서 렌을 구성을 했을 때는 조금 이제 그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고요. 이제 좀 몇 대의 컴퓨터들을 연결을 해서 서로 이제 렌을 구성했을 때는 CSM의 CD 방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CSM의 CD 방식을 얘기를 했을 때는 버스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 보시면 렌의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에서 CSM의 CD 방식은 어떤 구조에 사용되는 방식이냐? 자, 버스형.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개의 비트의 ASCII 코드에 1개의 짝수 패리티 비트를 첨부하여 데이터를 송신하였을 경우 수신된 데이터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그러니까 짝수 기준에서 보냈을 때 홀수라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하나, 둘, 셋, 넷 짝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홀수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짝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짝수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용어들 상당히 많죠. 생소한 용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각각의 용어별로 해서 키워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P는 뭐죠? 신뢰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면은 나머지는 문제를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